오늘은 2023년도 생산 1급 11월 기출문제죠. 6회 기출문제 필기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ERP 시험이 5월에 끝났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지금 학생들 그 유튜브 보시는 거 보니까 안 보더라고요. 시험이 끝나서 아마 다음 시험이 7월에 있다 보니까 한 6월 말쯤, 6월 중순쯤 되면 공부를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2개월이면 충분합니다. 2개월이면 충분하고 여러분들 취득하시면서 2급을 취득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생산 1급 올라가고 있잖아요. 좀 있으면 물류 1급도 올릴 거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7월에는 인사 이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판서하면서 제가 강의하면서 좀 두서없이 적어놨던 거를 지금 제가 여러 책들을 활용하고 물류관리사, 그 다음에 유통관리사, 품질기능 기사책에 관련 내용들을 좀 종합하고 해서 요약 정리를 좀 하고 있거든요, 따로.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7월 중에는 좀 깔끔하게 정리된 그 요약지로 다시 강의를 1강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도 11월 기출문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RP 시스템 투자 비용에 관한 개념 중 시스템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발생하는 전체 비용을 계량한 비용은 무엇입니까? 교재에 보면 용어 정의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얘는 뭐라고요? 그렇죠. 총 소요 비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아마 이전부터 계속 나왔던 문제가 반복되는 거라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공부하실 때 그냥 보고 쭉 넘어가시면 된다. 자, 2번. ERP와 기존 정보 MIS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아마 교과서를 보시면 MIS와 어떤 책이든지 마찬가지예요. MIS와 ERP에 대해서 비교한 게 있어요. 그래서 MIS는 예를 들면 목표는 부분 최적화가 되어 있고 업무 범위는 단위 업무를 하고 있고요. 업무 처리는 수직적으로 업무 처리가 되고 의사결정은 버튼업 방식을 사용하고요. 폐쇄적이다 라는 게 가장 큰 특징에 해당이 될 거고요. ERP 같은 경우에는 전체 최적화가 되어 있고 통합 업무 시스템이며 업무 처리 프로세스는 수평적이고요. 그 다음에 탑다운 방식의 의사결정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시험 문제에서 출제를 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그러면 방금 제가 얘기한 거에 답이 있죠. 뭐라고요? 3번이죠. 기존의 정보 시스템 MIS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수직적 업무 처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ERP는 수평적 업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2번 문제도 나왔던 문제다. 자, 넘어갑니다. 3번. ERP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다. 맞죠? 그 다음에 모든 사용자들은 권한 없이, 이게 잘못됐죠. 주어진 권한 한도 내에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웃소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아웃소싱은 외주를 얘기하는 거죠. ERP 자체 개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 얘도 맞고요. ERP 아웃소싱을 통해 기업이 가지고 있지 못한 지식을 획득할 수도 있죠. ERP 기업에 외주를 줬으니까요. 그 다음에 개발과 구축, 운영, 유지, 보수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얘도 맞네요. 자, ERP 구축 후에는 IT 아웃소싱 업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아니죠. 꾸준히 유지, 보수를 받아야 되겠죠. 교육훈련도 받고요. 답은 4번이다. 자, 5번 문제도 맨날 나왔던 문제죠. 여러분들 확장형 ERP에 보시면 차세대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보시면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가 뭐였냐면 파일이나 스프레드시트와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구조화된 데이터와 전자메일, 문서, 소셜미디어, 포스트, 영상자료 등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1번 보니까 뭐로 나왔어요? 뭐뭐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ERP 문제를 시험을 보실 때 시험을 찍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자, 한정사가 나왔다. 뭐뭐만, 오직, 유일하게, 뭐뭐의 하나여, 이런 식으로 한정사가 나오면 그게 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구를 만들 때 제한사항을 내기 어렵다 보니까 한정사를 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정적인 내용들, ERP뿐만 아니에요. 물류관리사도 그렇고 유통관리사도 그렇고 다 다른 자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법조항이 들어가는데 법을 만들 때는 그 법 조문을 다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뒤에다가 아니다,
맞다, 아니다 이것만 바꿉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좀 문제 푸시기도 찍기도 괜찮겠죠. 수월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5번 ERP 문제가 되겠고요. 2점씩에서 10점이 되겠죠. 배점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 6번 주식회사 생산성은 공정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정을 변경했는데 변경 후 생산성 변경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봤네요. 공정 변경 전에는 15시간으로 작업을 투입해서 15대를 만들었대요. 그러면 15분의 15는 1이 되겠죠. 100%가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근데 공정 변경 후에는 작업 시간이 20%가 개선이 됐답니다. 그러면 12시간이 소모가 된다는 얘기죠. 뭘 만드는데? 15대를 만드는데.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얘는 생산성이 얼마가 돼요? 1.25가 되겠죠. 자, 1.25가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얘가 결국에는 100에서 125%로 상승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25%가 향상됐다가 답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 예측 기법 중 서로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이 있었죠. 정량적 방법에 뭐 다양한 뭐 회계 분석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뭐 지수평활법, 시계열 분석법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단순 이동평균법, 아리마 뭐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량적 방법 말고 정성적 방법이 또 있었죠. 정성적 방법에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지금 지문에 나온 델파이법이 있었죠. 델파이법.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패널 동의법도 있고 판매원 의견법도 있고 중요평가법도 있었고 수명주기 유추법도 있었고 다양한 게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뭘 물어보는 거냐? 그렇죠. 다른 방법 여기서 뭘 찾아라? 정량을 찾아라. 그래서 패널 동의법, 델파이법, 판매원 의견법은 정성적, 회계 분석은 정량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뭐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잡샵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들 잡샵을 우리는 단속 생산 방식으로 해가지고 좀 숙지를 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잡샵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범용 기계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범용 기계를 쓴다. 자, 그 다음에 큰 유연성이 있었죠. 큰 유연성.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공정별 배치도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뭐 주문에 의한 생산이라는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숙련공에 들어간다는 것도 있고요. 공장 내의 물자 이송량, 그러니까 제공이 많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게 잡샵의 특징이에요. 근데 얘랑 비교가 되는 게 항상 뭐라고요? 플로우샵이라고요. 흐름 생산 방식인데 흐름 생산 방식의 특징은 뭐냐? 연속 생산이고요. 특수기계를 썼고요. 그 다음에 유연성이 적고 그 다음에 비숙련공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8번의 답은 그렇죠. 특수기계. 이 특수기계는 누구의 특징이다? 플로우샵의 특징이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총괄 생산 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 전략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된다. 그랬을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 우리 총괄 생산 계획은 4가지 전략 방안이 있었습니다. 뭐와 뭐? 고용 수준 변동, 생산률의 조정, 재고 수준의 조정, 하청 및 설비 확장이 있었죠. 고용 수준의 변동에서 결국에는 수요가 들으면 사람을 늘려야 되겠죠. 신규 채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률 조정에서는 수요가 들면은 잔업을 해야 되겠죠. 재고 수준의 조정에서는 유지비가 많이 되겠죠. 왜? 재고를 많이 보유하니까. 하청 및 설비 확장에서는 하청을 준다는 얘기죠. 많으면. 자, 그러면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뭘까요? 조업 시간을 확대한다. 맞죠? 방금 얘기한 겁니다. 하청 및 설비 확장한다. 얘도 맞습니다. 비축된 재고에 대한 할인 판매를 한다? 아니죠. 지금 수요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재고가 많다는 얘기인데 할인 판매한다는 얘기는 지금 정가보다도 낮춰서 판매를 떨궈서 재고 유지비를 줄이겠다는 차원이잖아요. 이거는 수요가 없을 때 하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자, 10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수요 예측 기법으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과거의 실적치에 비하여 예측을 할 경우 현 시점에서 가까운 실적치에 큰 비중을 주고 과거에 거슬러 올라갈수록 그 비중을 적게 주는 예측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엄연히 따지면은 정확하게 따지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가중이동 평균법이 나와 있으면 그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나왔으니 지금 여기서 그나마 가중치를 갖다가 현재 판매량과 예측치에 대해서 가중치를 따로 주는 걸 뭐라 하냐? 지수평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라고 부르는 지수평화 계수를 통해서 결국에는 실제 판매량과 예측치에 대해서 가중치를 두어서 반영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나마 가중치에 대한 비중을 준다 하면 그렇죠. 지수평화법이 되겠다. 여기 안에서 지문 안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도입기, 그죠? 서플라이, 공급자를 고려하고 공급 체인에 대한 네트워크를 설계한다.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장기는요, 여러분들 성장기에선 경쟁이 심화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측 오차가 발생을 하고요, 시간과 비용이 최소화가 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기죠. 그러면 이 경쟁이 심화되는 거 언제예요? 그렇죠. 성숙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숙기에. 그래서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혁신이 필요해진 거죠. 답은 2번이다. 쇠퇴기는 여기 말하는 것처럼 철수해야 되는 거고요. 자, 12번 문제. BOM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C 품목이 1200단위가 필요하다. 이때 완제품 F는 몇 개를 생산하게 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00은 거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F 곱하기, 그죠? F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C는 여기 있잖아. C는 여기 있어요. C는 여기 있으니까 지금 3 곱하기 2죠. F 곱하기 3A 곱하기 그 다음에 2C죠. 2C. 그 다음에 더하기. 이건 그냥 여기 F나 요거를 갖다가 요걸로 보시면 돼. 그냥 소요량으로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뭐야? 이 곱한 수량이 6C가 되는 거죠. 6C.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2B F니까 2B 2 곱하기 그냥 쓸게요. 2B 곱하기 2C죠. 2 곱하기 2네요. 4C네. 4C. 그러면 10C가 되네요. 10C.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가 여기 위에는 이렇게 썼는데 얘를 갖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결국에는 이 C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F가 하나가 필요하면은 A가 3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3 곱하기 2C가 되는 거죠. 얘는 더하기 2 곱하기 2C니까 그럼 뭐야? 6C 더하기 4C니까 10C는 120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C는 얼마? 그렇죠. 120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120개가 되겠습니다. 단순한 곱하기에서 풀어봐라 이겁니다. 자, 13번 문제죠. 13번 문제는 우리가 지금 요걸 봤을 때 여기서 지금 문제를 한번 잘 보시면 5단계의 여유를 구해봐라. 그러니까 단계 5의 여유를 구해봐라 이 얘기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가볼까요? 0에서 시작을 하죠. 여기는 3일이니까 3이 되고요. 여기는 얼마가 돼요? 여기는 6이 되니까 9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주공정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여기서 1을 구니까 11이 되고 여기서 하면 17이 됩니다. 자, 위로 한번 가볼까요? 위는 5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7이 되고 그 다음에 14가 되고 여기서는 20이 되겠죠. 20. 자, 그 다음에 또 요렇게 한번 가볼까요? 1에서 3을 가면 3에서 4를 가니까 얼마가 돼? 9에서 6을 가니까 얼마가 돼요? 16에서 22가 되네. 22가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가볼까요? 그래서 9가 되고 여기는 또 뭐가 돼? 7은 그러면은 15가 되고 21이 되네요. 결국에는 우리가 구했죠. 여기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주경로를 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경로는 22다. 22가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지울게요. 22가 되면 결국엔 22부터 후진 패스 시작을 합니다. 22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 밑으로니까 22에서 6을 뺐어요. 16이 되죠. 16에서 2를 뺐어요. 14가 되네요. 그럼 여기 5단계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L에서 T2를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돼요? 14에서 9를 빼주면 됩니다. 그럼 몇? 그렇죠. 5가 나오네요. 5일. 그래서 답은 5일이다.
요 13번 문제는 여러분들 많이 풀어보세요. 이런 문제는. 근데 모양이 맨날 거의 요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물어볼 게 뭐야? 주경로는 뭐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주경로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주경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요게 주경로가 되겠죠. 1, 3, 4, 6, 8이 되고, 가끔가다 주경로가 며칠이냐? 22일이죠. 요것도 나오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 지금처럼 주경로를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슬랙을 물어보는 문제, 요 유형 3가지로 나오니까 다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자, 계획과 실행의 결과를 비교하여 차이를 찾아내고 그 분석하기 위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능, 계획, 통제, 감사 기능이 있습니다. 어쨌든 4번은 아니야. 3개밖에 없으니까요. 뭔가를 실행하고 그 계획과 실행에 분석해서 차이를 찾아내는 거 우리가 뭐라 불러요? 감사라고 부르죠. 감사. 답은 1번. 자, 15번 문제는 여러분들 이거는 맞춰줘야 되죠. 우리 복합기호에서는 여러분들 그 기호 얘가 뭐예요? 가공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운반이죠. 운반.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수량검사, 그 다음에 품질검사. 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다 대고서 합쳐버린 거죠, 2개씩.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외곽에 있는 도형은 부로서 하는 작업이고요. 안에 있는 도형이 주작업이라 있죠. 그럼 얘는 뭐라 할까요? 가는 주로 수량 검사를 하면서 뭐 한다? 가공을 하는 거죠. 그쵸? 가는.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주로 운반을 하면서 그 다음 뭐 한다? 수량 검사를 한다. 아, 제가 지금 잘못 설명했나요? 잘못 설명했네요. 하다 보니까 밖에 있는 도형이 주공정이고 안에 있는 공정이 부공정입니다. 말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럼 1번은 뭐라 하죠? 가는 가공을 하면서 수량 검사를 하겠다. 나는 가공을 하면서 운반을 하겠다가 되겠죠. 그럼 가는 가공을 하면서 운반이다. 틀렸고요. 2번 가공이 우선인 수량 검사 공정. 2번이 맞네요. 이제 말을 잘못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바깥에 있는 도형이 주공정, 안에 있는 도형이 보조공정.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6번 가동률입니다. 자, 가동률을 계산할 때 에타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A로 표현되기도 했죠. 그래서 가동률은 한번 써볼까요? 가동률은 여러분들 출근율이라고 있어요. 출근율은 뭡니까? 출근율 쓸까요? 출근율. 근로자가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다 출근한 건 아니죠. 그 중에 한두 명이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걸 출근율이라 불러요. 곱하기 1 마이너스 간접 작업률이라 부르죠. 그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 그 8시간을 오로지 작업하는 데 다 쓰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 중에 일부는 작업을 안 할 때가 있다. 그 시간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간접 작업 시간이라 부른다. 그걸 우리가 간접 작업률이라 부른다. 그러면 출근율은 여기서 0.9 곱하기 간접 작업률은 0. 빼주면 8, 9, 72. 답은 1번. 자, 17번 간트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변화 및 변경이 약하다. 그렇죠. 이게 화살표로 그 수평으로 그어서 표시를 하다 보니까 변경이 약합니다. 그 다음에 유기적인 관계가 불명확하다. 그렇죠. 얘도 많습니다. 서로 간의 상호 관계를 알 수가 없어요. 맞고요. 일정 계획에 있어서 정밀성을 기대하기 어렵죠. 그래서 나온 게 BRT, CPM이었죠. 프로젝트 타임라인을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얘는 가능합니다. 얘가 간트 차트의 장점이었죠. 답은 4번. 18번 도요타 생산 시스템이 서브 시스템 중 하나로 생산이 필요하다는 특정 신호에 의해 풀 시스템으로 작업이 진행되어 낭비와 균형을 배제하는 생산 방식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자, 우리가 도요타 생산 시스템의 통제 방법을 간판이라고 부른다 했죠. 간판은 일본식 발음하면 칸반이 돼. 칸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그쵸, 3번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19번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한글 용어를 쓰시어 괄호 관리는 원재료부터 최종 일일까지 자재, 부품, 조립 및 종합 조립의 흐름을 순서를 정렬하게 능률적으로 방법으로 계획하고 괄호를 결정하고 일정을 세워서 작업을 할당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를 얘기한다. 괄호는 공정이죠.
공정관리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했었죠. 정의는 꼭 기억해달라고. 공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우리가 인적 능력이라고 하는 CP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CP는 여기다 쓰면 안 되나요? 여기다 쓸게요. CP는 자, 여기서 환산일원이라고 부르는 M 곱하기 가동시간 곱하기 우리가 앞에서 맡았죠. 가동률이라고 부릅니다. 가동률로 표현합니다. 환산인원은 지금 여기 그냥 작업인원이 5명으로 나와 있으니까 5명 그대로 쓰고요. 5 곱하기 시간은 얼마가 돼요? 시간은 8시간씩 25일이니까 8 곱하기 25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곱하기 가동률 100%래요. 100%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얼마나요? 그렇죠. 1000인시가 나온다. 그냥 곱하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사이클 타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라인 밸런싱이죠. 각각의 사이클 타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라인 작업 시간 시그마 ti 나누기 n 곱하기 t max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시그마 ti 값은 6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7 더하기 9가 되겠네요. 나누기 지금 가장 긴 거는 9분 곱하기 작업장은 하나 둘 셋 넷 5개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45분에 36이 됩니다. 45분에 36이 되고요. 곱하기 100 하면 그렇죠. 몇 퍼센트? 80% 되겠어요. 자, EOQ 모델이 가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냈습니다. 여러분들 EOQ 모델이 가정이 여러 개가 있었죠. 조달 기간은 일정하고요. 수량 및 가격에 대한 할인은 없습니다.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죠. 즉 대량 구매로서 얻는 할인은 없다. 단일 품목으로 대상으로 수요가 일정하고 확정적이다. 재고 유지 비용과 1회 주문 비용은 주문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는 건데 지금 4번이 잘못됐죠. 요 문제도 예전에는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23번 재고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통 과정 중에 있는 재고. 여기서 WIP라고 보통 마인이 약자로 표현해야 됩니다. 이걸 뭐라 불러? 우리가 제공이라 부르죠. 워크 인 프로세스. 그리고 나서 얘를 뭐라 불러요? 그렇죠. 공정 중에 있는 재고. 흐르는 재고. 흐르는 재고는 파이프라인 재고. 답은 그래서 4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보는 게 하나 나왔어요. 침몰 재고라고. 얘는 답은 아니고요. 침몰 재고는 무슨 뜻이냐? 재고 기간 동안에 손상이나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즉 못 쓰게 된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침몰 재고라고 부른다. 나머지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생산 소요 계획 CRP 필수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CRP의 필수 자료는 밑에 있는 세 가지예요. 작업 공정표 정보, 작업장 상태 정보, MRP에서 산출된 발주 계획 정보인데 자재 명세서는 누구 거라고요? 이건 MRP 거라죠. MRP 거. 답은 1번. 자, SCM이 세 가지 흐름이 있었죠. 제품과 서비스 흐름, 그 다음에 정보의 흐름, 재정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위에처럼 1번처럼 물건이 상품이라든가 서비스가 이동하는 걸 뭐라 불러? 제품의 흐름. 1번과 4번 둘 중에 하나고요. 3번과 2번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이 갱신, 정보라는 얘기죠. 정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번이네요. 답. 이걸 소거형 문제라고 하는데 소거하면서 앞에부터 그냥 바로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답은 1번. 자, 26번 한번 볼까요? 26번은 여러분들 이거 별표 한번 쳐주시고요. 얘는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생산 주기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돼? EPQ를 알아야 돼. 경제적 생산량을 알아야 되는데 경제적 생산량도 EDCP로 나올 겁니다. 아마 교과서에는 어떤 책이든지 EDS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CH라고 나와요. 재고 유지 비용이. 그 다음에 1-P분의 D로 표현되는데, 자, 여기서 요 D라는 건 뭐예요? D라는 건 연간 수요량이죠. 연간 생산량, 연간 소요량을 얘기합니다. 소요량. 여기서는 지금 뭐가 될까요? 연간 10만 개가 사용되면가 되겠죠. 소요량. 연간 소요량이 되고요. 연간 소요량이 되고, 얘는 뭐가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지금 여기 문제에서 보자면 생산 준비비죠. 생산 준비비.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CH는 말씀드렸듯이 재고 유지 비용이라 했죠. 재고 유지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율과 수요율이라는 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생산율, 얘는 생산율, 수요율이죠. 자, 그러면 여기다 집어 넣어주면 돼요. 그대로 한번 넣어볼까요? 2 곱하기 D는 얼마이지? 10만이죠, 10만. 자, 여기서 10만 얘기하는 거예요. 10만, 요거 10만 곱하기 비용은 어딨죠? 여기 있네요. 1,000원 나누기 CH 1,000원이 아니라 4만원이네요. 4만원 준비비 4만원 그 다음에 재고 유지비용이 1,000원 곱하기 1 마이너스 자 P는 나왔나요? 예, P는 나왔습니다. 800이라고 나왔는데 D가 보통 이런 문제는 안 주어져요. 그 대신에 D 대신에 뭘 준 거야? 작업 일수를 줬어요. 그럼 우리는 D를 갖다가 수요를 구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0만 개분의 251로 작업 일수를 나눠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즉 작업할 때마다 수요가 10만 개가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얼마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쵸 400이라는 걸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400이 되는 거죠. 자 계산했습니다. 계산하면 여러분들 뭐가 나와요? 다 약분해서 쭉 하면 4,000이 나와. 4,000 즉 EPQ는 얼마가 된다고요? 4,000이 된다고요. 4,000인데 이 4,000개가 한 번에 생산할 때마다 나오는 양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연간 수요량이라는 건 지금 몇 개였어? 4,000개였잖아. 연간 지금 우리가 필요한 양이 4,000개죠. 4,000개. 4,000개를 갖다가 지금 만들 때마다 생산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구하라는 게 수요율이었죠. 수요율을 구해놨잖아요. 400개를. 즉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이클 타임은 이 재고가 1일 단위 수요에 의해서 사라지면 다시 생산이 들어가면 되잖아. 무슨 얘기냐? 이 T라는 주기는 우리가 생산한 생산량이 없어져서 0이 되면 다시 생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EPQ 가정에 의하면.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4,000개라는 생산량을 구해놨어요. 그럼 이 EPQ가 무슨 뜻이냐? 기계가 한 번 돌면은 수요와 생산이 같이 일어나는데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기계를 멈춰버려요. 그러면 그 수준이 얼마라고? 4,000개라고. 4,000개가 되면 멈추는데 1일 단위 수요는 계속 400개씩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언제 돌려야 된다고요? 그렇죠. 4,000개를 400개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며칠 뒤에 돌리면 돼? 그렇죠. 10일 뒤에 돌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혹시라도 하실 분은 하시고 안 하실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 모토가 보시면 앞에 뭐라 했어요? 딱점이라 했잖아요. 딱점. 자 1급은 딱 75점 정도 맞으면 합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거 문제가 어렵다 그러면 버려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27번 자재 소요 계획 활동 중에 MRP 전계획에 생성된 계획이 얼마만큼의 제조자원을 요구하는지를 계산하는 모듈을 뭐라 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얘는 약자 나왔죠. 우리 RCCP하고 CRP 두 개가 있는데 MPS가 입력 요소로 들어간 건 RCCP였고 지금 MRP 제조자원은 얼마나 요구하는지는 CRP였다. 자 바로 넘어갑니다. 약자 잘 기억해 주시고요. 28번 개수치라는 거는 뭐냐면 개수치는 보통 우리가 그 몇 개, 결점이 몇 개 있어요. 분량이 몇 개 있어요. 이렇게 수치를 셀 수 있는 건 개수치 관리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1번의 지문처럼 길이, 무게, 강도, 온도 이렇게 연속된 데이터라는 걸 뭐라 하냐면 계량치 관리도라고 불러요. 1번이 잘못됐다. 나머지는 맞다. 읽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9번 보겠습니다. 자, 29번 관리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통계적 품질관리 기법이다. 그 다음에 예 맞죠. 통계적 관리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트에 대한 합격과 불합격을 판단한다. 이게 관리도는 우리가 좀 역사를 알고 보면요. 슈아트라는 분이 개발을 하셨는데 품질관리 기법 중에서 UCL과 LCL이 있어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고 중간에 평균이 있거든요. 그 상한선과 하한선을 위로는 3시그마, 아래로 3시그마에서 합쳐서 6시그마의 범위를 벗어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3시그마 안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고 안정적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관리 범위를 벗어나면 그래서 안정적이지 못하다라고 해서 이유를 찾는 겁니다. 품질에 대한 원인을 찾고 그래서 품질을 균질화하게 한 목적이지 지금처럼 로트의 합격 불합격을 판단하는 건 아니다. 얘는 우리가 나중에 배운 뭐 샘플 검사, 뭐 전수 검사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답은 2번이 잘못됐다.
자, 30번 샘플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파괴 검사의 경우에는 샘플링 검사가 바람직하다. 그쵸, 당연하죠. 여러분들 전수 검사하면 다 부시겠다는 소린데 말이 안 되죠. 샘플링을 하는 경우에는 합격품 중에 불량품이 혼입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불량이 혼입돼도 괜찮은 걸 샘플링 검사를 하죠. 자, 샘플링 검사는 생산 공정 중에 불량품이 제조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정관리 활동이다. 아니죠. 얘는 뭐에 대한 설명이야 지금? 앞에서 나온 관리도에 대한 설명이다. 관리도. 위에서 나왔잖아요. 관리도. 그래서 3번은 관리도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자, 31번 6시그마는 100만 개 중에 평균적으로, 이거 전에 한번 제가 이론할 때 강조했던 것 같아요. 자주 나온다고. 3.4개입니다. 3.4개. 지금 안 해오신 분들은 외워주세요. 그래서 보통은 뭘로나 3.4 ppm이라고 나오는데, 이 ppm이 뭐라고요? 파트 퍼 밀리언이라고요. 이 단위 자체가 100만 개 분의 100만 개 중 3.4개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개수치 관리도에서 불량률 관리도와 불량 개수 관리도에서 사용하는 확률 분포는, 여러분 얘는 무슨 관리도였어요? 우리 자,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좀 약간 우리가 안 배운 내용인데요. 확률 분포를 얘기하는데, 연속된 상황에서 n번의 독립적인 시행에서 일어날 수 확률이 p이고, 이 p인 곳에서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뭐 1-p인 확률 분포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이항분포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이 p 관리도와 pn 관리도는 이항분포를 쓴다. 그냥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이항분포 안으로 들어가면 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없다. 그냥 얘는 그럼 왜 냈느냐, 뭐 이거 말고도 원래는 좀 더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항분포를 하는 게 처음에 시작이 베르인의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동전을, 아마 고등학교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 동전을 던졌을 때 그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 기억나시나요? 그런 것도 구하는 거? 그런 것들로 구하는 게 여기서의 그 베르인의 원리인데, 그걸 갖다가 여러 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 여러 번 반복했을 때 그 확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p-관리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 또 뭐가 수치가 결정이 돼 있으면 그걸 갖다 pn-관리도라고 하고, 이렇게 쭉쭉 정리해서 나가는 건데, 굳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이런 게 그냥 여기서 말하는 이항분포구나, 뭐 얘기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저번에 문제가 뭐가 나왔었냐면 포화송의 법칙도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다. 그냥 이거는, 그럼 이항분포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이게 정의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연속된 n번의 독립적인 시행에서, 그러니까 동전을 던졌다는 얘기죠. 이 각 시행의 확률이 p이고, 그러니까 나올 확률이 p라는 얘기예요. 여사건이라는 건 즉 p를 갖다가 전체 100%에서 뺐으면 여사건이라는 얘기죠. 그게 일어날 확률을 나타내는 게 뭐다? 이항분포다 라고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번은 결국에는 뭘 위해서 낸 거예요? 그렇죠, 우리 100점 만점 조절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는 이어서 다음에 5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